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프리덤 코커스는 미국 정치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의원 모임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보수 세력인 이들은요, 트럼프 당선인 지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에는 미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 축출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덤 코커스가 또다시 세력을 과시하면서 119대 의회에 하원 의장 선출이 불발될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했지만 앞으로는 트럼프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미국 하원 의장 선거 결과와 프리덤 코커스에 대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인도네시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 외교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임 조코위 대통령 시절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하마스가 휴전이 성사될 경우 휴전 1단계에서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 34명을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휴전 합의 성사 여부는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고 영구적인 휴전에 합의할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었지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논의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은 251명으로 96명이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 중에 34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도 한미 동맹이 견고하다는 걸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임기 중 마지막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요. 한미 외교장관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과 국제 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서부 지역 쿠르스크 수복 작전에서 밀리던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이 탱크와 장갑차 등 돌격 부대를 투입해 공격해왔지만 격퇴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현지에선 최근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부대 1개 대대가 전멸하는 등 최대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함머 총리 사임 이후 중도 보수 국민당을 이끌고 있는 슈토커 당대표는 극우 성향인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을 나타냈는데요. 지난해 9월 총선에선 자유당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2위인 국민당과 3위인 사회민주당이 연정 구성을 협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도파 간 협상이 실패했고 국민당의 임시대표가 극우 자유당과의 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계 최고령자였던 일본의 이토오카 도미코 씨가 작년 말에 사망한 이후 새로운 세계 최고령자는 브라질 출신의 가톨릭 수녀로 확인된다고 장수 노인 연구단체인 론제비 퀘스트가 밝혔습니다. 론제비 퀘스트는 이나 카나바호 수녀가 5일 기준으로 116세 211일을 살았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인물로 소개를 했는데요. 카나바오 수녀는 1908년 6월 8일에 브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유럽을 휩쓰는 환상적인 여인. 네, 그 여인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입니다. 네. 이런 평가를 트럼프 당선인이 내린 건데요. 최근 유럽에서 이 멜로니 총리가 영향력 있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4일에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죠. 마라라고 리조트를 예고 없이 방문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날 회동에서 지금 이란이 이탈리아 기자를 구금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논의를 했고 평화, 안보, 경제 협력 등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나는 이탈리아의 총리인 환상적인 여성과 함께 이곳에 있다. 그녀는 정말 유럽을 휩쓸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이 지난달 7일에 노틀담 대성당을 재개관하는 기념 만찬에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첫 번째 만났을 때도 트럼프 당선인이 멜로니 총리는 훌륭한 리더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적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꼼짝이 맞습니다. 이 두 명이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 문제인데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멜로니 총리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머스크 CEO랑도 돈독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친분을 바탕으로 앞으로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가 독일하고 프랑스인데 여기 전국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멜로니 총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미국 대선 이후 이 마러라고를 방문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난 외국 지도자들 몇 명 없는데요. 네. 트리도 캐나다 총리,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 이어서 이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최근에 정말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그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아라. 그는 머스크 CEO입니다. 네. 지금 머스크 CEO가 유럽 주요국의 정치에 대해서 잇따라 입장을 자꾸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이 좀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선거 캠프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게 7월 즈음인데 네. 그때부터 슬슬 유럽에 대한 얘기를 내놓더니 최근 들어서는 그 빈도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11월에 독일 연정이 붕괴될 위기가 놓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SNS X에 이런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는 숄츠 총리는 바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오, 네. 연방의회 해산 조기 총선을 발표하면서 러시아 등의 선거 개입 시도를 지적했던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민주적 폭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독일 총선을 2달 앞두고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을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숄츠 총리가 4일에 슈테른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시비를 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주지 말라라면서 이 머스크의 언행 또 내정 간섭 등을 비판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독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영국도 겨냥을 많이 했는데요. 과거에 파키스탄계 갱단이 벌인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때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면서 스타머 현 총리를 겨냥한 글도 올렸고요. 과격파 극우 인사를 석방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페라지 개혁당 대표가 반대를 하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좋은 사이였거든요. 근데 네네. 입장에서 돌아서서 갑자기 페라지는 대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집권 노동당이 농지 상속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나오니까 이건 스탈린식 독재다라고 또 비난을 퍼부었고요. 그래서 지금 수십 건이나 지금 유럽 정치에 대한 발언 등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의 일부 매체들이 머스크가 대놓고 유럽의 내정에 간섭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팔로워만 2억 명이 넘거든요. 그렇죠. 머스크가. 그리고 트럼프 2기에서 국가 효율부 수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발언은 단순하게 언론의 자유로 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유럽인들의 우려가 커지는 그 지점은 유럽 내 극우와 강경 우파 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스타머 영국 총리, 숄츠 독일 총리 등은 비난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유럽 지도자들은 우려가 돼도 이 트럼프 2기 눈치를 보느라고 공격적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스크에게 찍히면 우리 경제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한다는 건데요. 네, 네. 심지어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머스크를 적극적으로 지지
유지하면서 비위를 맞추고 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틀담 성당 재개관식에 머스크를 초청했습니다. 또 멜로니 총리도 머스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특별한 혁신가다 이런 칭찬의 발언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도 살짝 분위기가 좀 다른 가운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팬데믹을 뛰어넘는 쿼드데믹이 온다. 팬데믹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4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닥친다는 얘긴데요. 네.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전역에 지금 북극 한파가 물려올 것으로 예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 같은데 AP통신이 3일 독감,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라고 부르는데요. 네. 여기에 노로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쿼드데믹 즉 4가지 감염병 동시 유행이 우려된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실제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올겨울 들어서 미국 전역에서 보고된 독감 환자 수가 최소 530만 명인데요. 이 중에 6만 3천 명은 입원을 했고요. 네. 사망자도 있습니다. 어린이 11명을 포함해서 2,700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연말 연초에 휴가철을 맞아서 환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지난주에 미국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에서 질병 유행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19는 물론이고요.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도 적지 않은데 이 바이러스는 특히 영유아랑 노인에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11월부터 소아과 병동이 이 바이러스 환자로 붐비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독감 환자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빨리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라고 뉴욕시가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노로바이러스가 또 겨울철에도 무시하면 안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이번 겨울에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최대 한 달간 잠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쿼드데믹 우려가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주변에 네. 독감 환자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예, 예. 네. 마스크 다시 써야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 개인 손도. 위생도 네네. 예, 철저히 하셔서 건강 관리 이번 겨울 잘 넘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장 퇴행적인 세금. 미국 뉴욕시가 5일부터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건 뉴욕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이 혼잡 완화 구역을 지나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하루에 최대 $9, 약 13,000원을 통행료로 내야 됩니다. 이 혼잡 완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뉴욕시 맨해튼 지역 중에 60번가 남단에 위치한 곳인데요. 센트럴파크 남쪽의 미드타운, 맨해튼, 소호, 로어 맨해튼 등이 포함이 돼 있고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월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자 대부분이 혼잡 시간대에 해당 구역에 진입하려면 하루에 한 번은 이 $9를 내야 되는 셈인데요. 네. 이 혼잡 시간대가 있습니다. 주중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외의 시간대는 할인을 해주긴 합니다. 75% 할인을 해서 $2.25, 약 3,000원의 통행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네. 이게 차량마다 또 다릅니다. 소형 트럭, 비통근 버스는 $14.40, 그러니까 21,000원을 내야 되고요. 대형 트럭과 관광버스는 더 올라갑니다. 우리 돈으로 32,000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요금이 조금 세네요. 굉장히 세죠. 그래서 요금이 면제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물론 응급 차량, 정부 네. 차량, 저소득층의 운전자, 학교와 통근버스는 면제가 되는데 사실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년 전부터 이 혼잡 통행료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통근자, 기업들이 불만을 나타내면서 시행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코로나19도 있었고요. 네. 이 계획은 뉴욕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면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모인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시행되겠느냐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만만치 않은데 저항이 당연히 거셉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인근의 뉴저지주가 이제 여기로 많이 오가니까 그렇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사연합, 뉴욕 트럭 운송협회 이렇게 배송협회가 제기한 최소 10건의 소송이 지금 걸려 있고요.
혼잡세가 일단 시행되긴 했는데 이 법적 판단에 따라서 무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도 변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뉴욕주 혼잡세를 걷는다고 했더니 네. 이건 기업들을 도망가게 만드는 가장 퇴행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렸거든요. 취임 첫 주에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건 주가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연방 정부가 연방정부가 폐지할 법적 권한은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연방 정부니까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9달러 13,000원은 네.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또 돈 얘기네요.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무서워. 네,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고 교통 질서가 좀 혼잡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베트남에서 예. 새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신호 위반, 도로 역주행, 진입 금지 도로 진입에 대한 범칙금이요. 종전에는 우리 돈으로 23만 원에서 35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센데요. 이것도 세죠. 이제 104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서너 배가 올랐습니다. 네. 또 차 문을 안전하지 않게 열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기존 범칙금이 2만 3천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116만 원에서 128만 원까지 내야 됩니다. 37배에서 50배까지 높아졌고요. 네. 남포군전 과속 범칙금도 지금 290만 원으로 종전보다 4배 이상 올랐고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현재 범칙금의 약 2배인 23만 원에서 35만 원을 내야 됩니다. 오토바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신호 위반을 하면 이 범칙금이 지금 35만 원에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많아졌고요.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나 우산을 쓰면 또 우산을 쓴 사람을 태우면 지금 10만에서 20만 동 5,800원에서 11,600원 정도의 범칙금을 또 내야 됩니다. 운전하면서 우산을 쓴다고요? 오토바이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 교통경찰국이 교통안전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기존의 처벌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안 지키더라. 교통사고와 사상자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취지는 알겠으나 돈이 이렇게 대폭 오르니까 네. 지금 1일 아침에 하노이 번화가의 주요 교차로를 살펴봤더니 네. 대다수의 사람이 신호를 지켰답니다. 그래서 교통 상황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효과는 있군요. 네, 첫날에 근데 또 위반하신 분이 나왔어요. 네. 호찌민시에서 위반하신 분을 인터뷰해봤더니 오늘 적색 신호등을 위반했다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9만 원의 범칙금을 받았는데 네.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확 높이니까 네. 효과가 있기는 그렇습니다. 한데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뭐 어떤 범칙금이 무서워서 네. 뭐 안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그럼요. 사고를 예방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게 잘 안 돈을 되나 봅니다. 올리니까 되긴 한답니다. 네. 그렇군요. 머니가 가장 무섭긴 무섭습니다. 한가 봅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날기 힘든 슈퍼맨. 슈퍼맨이 못 날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슈퍼맨들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일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슈퍼맨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행동을 따라해서 네. 자기가 또 영상을 올리는 걸 챌린지라고 하잖아요. 네. 이 슈퍼맨 챌린지는 사람들이 두 줄로 서서 팔을 뻗어서 이제 서로 붙잡아 주면 그 도전하는 사람이 이 팔 위로 탁 뛰어올라서 슈퍼맨이 나는 자세를 구현하는 챌린지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그런데 이걸 따라하다가 부상을 입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도쿄의 한 병원에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실려왔는데 네. 양 손목이 골절되고 앞니가 부러지는 아이고. 중상을 입어서 전치 2개월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아오모리현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친구 6명하고 같이 이걸 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 뒤쪽을 다쳤고요. 오키나와현에서도 중학생 4명에서 5명 정도가 이걸 하다가 몸을 날렸던 학생이 제대로 친구들의 팔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튕겨 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팔이 골절됐고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들도 이걸 따라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효고현에서는 한 남학생이 2m 높이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골절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본격 유행한 게 지난달 12월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이제 네. 부상 소식이 SNS에 속속 올라오는 건데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다쳤어요라고 올리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이거
공부하다가 머리를 부딪혔는데 CT를 찍게 됐어요. 아들이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런 게시글이 많아졌습니다. 네. 결국 심각해지니까 일본의 교육 당국이 지난달에 관내 초중 고등학교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만 이런 건 아니고 이 챌린지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상을 입는 게 속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프랑스, 그리스, 루마니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틱톡에 항의가 많이 갔겠죠. 그래서 틱톡도 현재는 슈퍼맨 챌린지를 검색하면 동영상이 나오게 하지 않고 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언행이나 콘텐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영상입니다라는 안내만 띄우고 있습니다. 또 틱톡 일본 법인도 위험한 도전을 조장하거나 권장하는 콘텐츠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일본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조치가 내려진다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 너무 위험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고 즐거울 수 네, 있는데 네,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팔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할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아까 그 안착하지 못해서 떨어진 네. 아이가 다쳤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착을 했어도 네. 그 해준 아이들의 또, 손목이 예, 네, 다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너무나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크랜베리스의 음악 흐르고 있습니다. Dreams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자정까지인 체포영장 연장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 참사 당시 비행 기록이 담긴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 맡기기 위해 사조위 관계자 2명을 오늘 오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폐쇄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폐쇄 기간이 일주일 더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가 오늘 14일 오전 5시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4,156억 달러로 11월 말보다 2억 1천만 달러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말 기준 외화 보유액은 2019년 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051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 원이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결과 의대 지원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났습니다. 의대 쏠림 현상이 현실화하면서 자연계 지원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상재 통신원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상재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임이죠. 조코 위도도 전임 대통령과 협력해서 정권을 넘겨받았는데 전 정부의 정책들 이어가고 있는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라보 대통령 정부는 재무부, 무역부, 국영기업부, 에너지 광물 장관 등 조코위 전 대통령 정부 때 일했던 절반 장관들, 그러니까 17명의 조코위 충성파 장관들을 다수 재기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정권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네.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은 니켈 원강 수출 정책보다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녹색 경제 다운스트리밍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한편 경제 정책에서는 정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정책들은 대부분 복지를 늘리고 분배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생각인데요. 전임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인프라 육성과 제조업에 투자를 했지만 네. 프라보 대통령은 불효불급한 인프라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며
인프라 예산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280억 달러 규모의 노산 따라 신수도 칼리만탄 이전 문제도 네. 슬그머니 2028년 그러니까 차기 대선이 있는 해까지 미루고요. 그렇군요. 네. 자신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학생들과 노인들 그리고 임산부들에게 무료로 급식 및 우유를 제공하겠다는 일종의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브라보 현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25년 지금 부가세가 10%였는데요. 네. 그걸 12%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프라보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떻습니까? 예, 성향을 알려면 참 어려운 건데요. 지금은 표면적으로 조코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프라보 정부를 이해하려면은 그의 지나간 정치 행보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브라보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친은 수아르토 전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냈을 정도니까요. 네. 또한 브라보는 1950년대 할아버지를 따라서 유럽으로 이주를 했고요. 거기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후에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수아르토 대통령의 큰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군부 내에서도 급속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네. 1995년에 특전사령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199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수아르토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 있었는데 20여 명의 민주운동가들을 납치하는 등 인권 침해 사건을 주도적으로 진압해서 수아르토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그도 전격 해임되고 그는 요르단으로 나가서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그의 동생인 하심이라는 분이 그린드라 당을 창당을 하고 브라보의 명예 회복과 정치적 부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 브라보는 창당 연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국민들에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외국인들은 단지 인도네시아에서 천연자원을 착취해 갈 뿐이다라고 말해서 국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이것이 그의 저변에 깔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하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식인들은 그가 수아르토 당시에 민주주의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통제 정책으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 조코이 전 정부와 어떻게 협력하고 정권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예, 상당히 묘합니다. 지금 여당은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인데요. 네. 그것은 브라보 대통령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4년과 2019년 대선에서 종교 간 양극화를 피해서 관용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이슬람 중심 정당과도 연합을 해서 무슬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군부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조코위 전 대통령이 브라보를 국방장관으로 전격 기용했습니다. 종파주의로 정권을 잡는 것보다는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다수의 정당을 끌어들여서 정권을 나누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조코이와 프라보는 이슬람 정당 하나만 빼고 모든 정당을 한데 묶어서 아주 광범위한 대규모 연정을 구축한 다음에 조코이 대통령은 10년 임기를 잘 마치면서 큰아들까지 부통령에 당선시키고 네. 브라보는 새로운 정권을 차지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브라보 대통령의 외교 국방 정책 기조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예, 그것도 어려운데요. 그의 대통령 취임 연설을 들여다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역사와 문화에 기초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거기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시사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달에도 그는 서방 국가들은 서로 반대하고 싸우기만 하지 서로 협력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반대파를 갖는 것이 파괴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브라보 대통령은 스기오노라는 자기 잘 아는 친구를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그는 비외교 전문가로 외교 장관으로 임명이 되자 현지 언론들은 브라보 대통령이 전 정부에 비해서 외교 문제까지도 크게 이 사람이 관여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것은 브라보 대통령이 영어, 불어, 독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데다가 네. 국방장관까지 역임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보다 외교와 국방 분야에 능통하다고 또 잘 알고 있다고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기 최측근이자 비외교 전문가인 스기오노 외무부 장관으로 기용한 것도 그렇고 이런 자신감의 영향을 모스크바 브릭스 회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브릭스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를 봐왔는데요. 네. 그는 그 브릭스 가입을 단숨에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브릭스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일정 거리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등 제3세계 즉 비동맹 외교로 기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슷한 듯 달라진 정책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하원 의장은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전 서열은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이지만 미국 정계에서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하원 의장을 위협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쥐고 있는 한 정치 파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공화당 내 파워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새 하원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예, 주세요. 그렇습니다. 119대 의회가 지난 3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원한 첫날 하원 의장을 뽑는 투표가 있었는데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의원이 승리해서 의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118대 바로 그 전에 의회에서도 하원 의장이었기 때문에 재선출된 거죠. 1972년생으로 5선 의원입니다. 네.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예요. 그래서 이미 2023년에 하원 의장이 118대 때 됐을 때 첫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이 네. 마가 출신 하원 의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헌법 전문 변호사이고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했잖아요. 네. 그때 왜 이게 잘못된 선거인가라고 하는 법적 논리를 설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인 2021년에 네. 탄핵을 하려고 하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부결이 됐지만 네. 그 당시에 트럼프를 위한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트럼프랑 가까운 거죠. 그러네요. 당연히 강경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임신 중지라든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매우 보수적인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정치적 이력만 지금 쭉 설명하신 얘기만 들어봐도 다수당 이 공화당 의원들의 뭐 지지를 잘 얻어서 의장에 당선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의외로 좀 어려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과반이 218표 인데 네. 거기서 두 석이 모자라는 216표를 얻어서 일단 당선에 실패를 했다가 네. 같은 날 2차 투표가 있었습니다. 2차 투표에 가서 이제 겨우 과반을 확보해서 이제 의장에 재선이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직접 반대파 공화당 내의 반대파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2023년에 그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네. 하원 의장에 바로 전임자죠. 근데 그때는 무려 15번이나 투표를 해서 겨우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될 때까지 하는 거군요. 네, 공화당 내에서도 그 당시에도 상당히 반대파가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트럼프의 영향력이 통했던지 예. 두 번째 투표에서는 당선이 됐어요. 그 대선 때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도 같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이 양쪽 모두 다 다수당이 됐는데 네. 의석 수가 그럼 지금 어떻게 되나요? 먼저 상원을 보면은 네. 상원은 총 100석입니다. 네. 공화당이 과반이 이제 51석인데 불과 한 석만은 52석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45석, 네. 무소속이 두 개의 석을 가지고 있고 네. 공석이 하나인데 공석은 그러니까 마이크 루비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으로 지명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석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상원 의장은 현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근데 20일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제이디 벤스 바뀌겠네요. 부통령으로 네. 바뀌겠죠. 하원 경우는 공화당이 총 435석 중에서 이게 과반이 218석인데 네. 또 불과 한 석만은 219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15석, 또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 결과적으로는 낙마했지만 네. 맷 게이츠가 하원의원직에서 사퇴를 해서 또 공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존슨이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못 미치는 216표를 얻었는데 네. 네. 공화당 의원 의석이 219명이라고 했잖아요. 3명이 근데 그중에 이제 3명이 이탈했다. 이제 지지를 못 받은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재선이 되기는 했지만 존슨 의장의 리더십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20일 그 전후에 그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에 달해가지고 이거를 의회가 상향하거나 뭐 유예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 좀 셧다운 위험에도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의회 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아무래도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어렵겠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작부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이 되는데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친 트럼프파죠. 이 존슨 의장 반대했던 이유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존슨 의장이 친 트럼프 쪽 사람이기는 하지만 네. 공화당 내에 이보다도 더 트럼프나 존슨에 비해서도 더 극보수 우파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 프리덤 코커스라는 조직이에요. 근데 역시 네. 이번에도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존슨에 대한 어떤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경한 반대파 중에 한 사람으로 토머스 매시 의원이 있는데 네.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존슨이 계속 하원 의장이 되면은 2026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중간 네. 선거가 이제 하원 의원 전체를 다 바꾸는 선거인데 그때 우리가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존슨이 친 트럼프고 강경 보수주의자이긴 하지만 프리덤 코커스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좀 그거 미치지 갖고는 안 안 돼요?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미국을 바로 세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 더 초강경의 보수 어젠다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존슨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중간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의회에서 지금 다수당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공화당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중에 하나는 존슨 의장이 2023년에 하원 의장에 이제 케빈 맥카시 후임으로 이제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금 이 합의를 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은 당연히 뭐 바이든 정부이기는 하지만 셧다운이 되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임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제 그거를 가결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좀 타협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가결까지 가게 됐던 부분이 이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못마땅했던 거고 민주당하고 어떻게 합의를 할 수가 그러니까 있냐. 결국에는 이제 미운 털이 박힌 게 이번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프리덤 코커스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요? 예, 프리덤 코커스가 약간 의회를 좀 쥐고
밀고 흔든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 뭐 여러 차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 조직은 2015년에 공화당 내 이제 강경 보수 세력인 티파티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에 소속됐던 일부 사람들이 이 주축이 돼서 결성을 했습니다. 어떤 걸 주장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 감면입니다. 뭐 절세 또는 뭐 세금 또 축소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작은 정부 체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야, 한 글자 달라졌는데 이렇게 많이. 그러네요. 공화당의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여러 가지 네. 경향들이 있지만 이 네. 티파티나 아니면은 프리덤 코커스는 가장 강경한 쪽 사람들인데 그렇군요. 지금도 역시 그걸 주장을 합니다. 네. 불법 이민 주장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그렇겠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공화당 이념 지형 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치 세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이제 온건주류 세력들도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하고도 여러 차례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2015년 당시가 오바마 행정부였는데 네. 그때 예산안 문제가 또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셧다운 위기가 불거졌었는데 당시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었거든요. 네. 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거 민주당과 협상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막 이제 프리덤 코커스의 압박을 받아서 의장직에서 사임한 적도 있습니다. 이 베이너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울기까지 했었던 걸로 그래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23년 바로 그 존슨의 전임자인 그 메카시 당시 하원 의장은 네. 그때도 약간 민주당하고 손잡았다고 해서 아주 이때는 이 탄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 의정 사상 하원 의장이 탄핵이 된 거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프리덤 코커스는 이렇게 소속 의원들이 몇 명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네. 대략 이번 119대 의회에서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약 3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숫자는 공화당 전체 의원들보다는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네. 여러 차례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의회에서도 어떤 활동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의장으로 앤드류 해리스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 3일 존슨 의장이 당선된 직후에 우리가 원하는 요구 사항 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맨 밑에 X에 발표까지 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모은 적도 있어요. 이 내용이 뭔가요? 내용은 이제 이 서한의 첫 줄에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존슨 의장이 지난 15개월 동안 이제 의장 활동을 했는데 네. 그 행보를 보면은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그 유보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결국에는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이제 일관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제 임기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를 후원하는 입장에서 존슨을 결국에는 지지하는 쪽으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통령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야. 네, 이 맞아요. 얘기네요. 그리고 6일에 선거인단 그 승인 절차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 대통령 선출의 이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절차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또 좀 순조롭게 하려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이 하원 의장이 이 시점에서는 이제 확정이 돼야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구 사항을 한 10가지 정도쯤 이 성명에서 밝혔는데 네. 첫째는 하원 의정 활동 일수를 늘려라.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을 더 많이 일하게 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임기 첫 주 중에서 8주 동안에 주당 3일 반을 일하면 된다고 해요. 의원들이. 예. 근데 이거를 첫 10주 동안 주당 5일 동안 일하게 하라. 뭐 이렇게 되려면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이 존슨 의장에게 요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하게 강조한 거는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감축해라. 그리고 균형 예산을 이뤄라라고 하는데 지금 앞서도 제가 이 부채 이게 한도가 쉽지 않은 지금 거잖아요.
빨리 처리를 네, 해야 네, 하지 네. 않으면 샷다운 위기가 네.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일단은 좀 공화당의 주류하고 많은 입장 차이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 해리스가 정부 체제에서 했던 여러 정책들을 뒤집고 또 뭐 선거 제도를 뭐 개선해라라고 하면 당연히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존슨이 민주당과 타협하지 않고 해야지만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셈이죠. 대체적으로 뭐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고 뭐 주장하는 그런 정책들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네, 네, 거의 미국 상황이. 비슷하기는 네. 한데 결국에는 이제 이 어떤 법안이건 예산안이건 뭐든 그래도 그 다 상대편 당과 타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타협을 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소수에 불과한 강성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 추진에 캐스팅 보트로 쥐고 있고 의회를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하는 네.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존슨 의장도 그렇고 이 프리덤 코커스 역시도 트럼프를 지지해서 사실은 입지를 강화한 사람이고 또 조직이기도 한데 지금은 조금 더 머리가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어떤 이 프리덤 코커스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이 실현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네. 점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보도 미국 쪽에서 나온 거를 보니까 워낙 이제 임기가 초반에 여러 법안들을 계속 추진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건별로 차근차근 하려다가 이거를 함께 이제 큰 메가 법안으로 그러니까 일괄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괄 네. 법안으로 해서 한꺼번에 추진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전략을 바꿨다고 하는데 한 건 한 건 하면 다 이제 반대. 네,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하겠지만 네, 이 네.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도 이거 지지해 줄지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일단 다 일괄 법안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조직이죠.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미국 의회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